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 마지막 옷을 개어 옷장에 넣고 있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 박민준이었다. 그는 넥타이가 목에 빗둘게 걸쳐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2개나 풀려 있었다. 손에는 로또 복권 한 장과 은행 입금 확인증을 움켜쥐고 있었다. 얼굴은 새빨갰고 온몸에서 풍기는 술기운에 코가 찡할 정도였다.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박민주는 손에 든 것들을 내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서연, 똑똑히 봐. 60억, 내가 60억에 당첨됐다고. 입금 확인증 모서리에 긁혀 뺨이 따끔거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잠옷 위에 꽃무늬 누비조끼만 걸친 채 급하게 걸어 나왔다.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두 눈은 무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손에서 입금 확인증을 낚아채더니 손가락으로 숫자를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진짜 60억이네. 세금 떼도 40억은 되겠구나. 우리 민준이 드디어 고생 끝났네. 시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속 경멸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 없었다. 서연아, 내가 널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랑 우리 민준이는 원래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야. 예전엔 내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랑 참고 살았다지만 이제 돈도 생겼는데 언제까지 내게 발목 잡혀 살 순 없지 않겠니? 내 꼴을 좀 봐라.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애 하나 못 낳고 맨날 부엌대기처럼 일만 하고 입는 옷이라고는 동대문 시장에서 3몇만 원짜리 싸구려고. 민준이 옆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가정부인 줄 알겠다. 내가 반박하려던 순간 박민준이 나를 밀치고 서류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이서연, 당장 도장 찍고 이혼해. 너랑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침이 내 얼굴에 튀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운영하던 그 분식집. 수익금은 전부 어머니 통장으로 옮겨놨어. 그건 내 돈이야. 너랑은 상관없다고. 오늘 당장 짐 싸서 꺼져. 빈손으로 나가.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내 방으로 뛰어들어가 내 캐리어를 열고 짐을 마구잡이로 끄집어냈다. 결혼할 때 예물로 가져온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순금 팔찌 한 쌍을 발견하더니 한 번 쓱 보고는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런 고물 자리만 차지하지. 내가 대신 맡아줄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민준이 문을 열자 몸에 딱 붙는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다름 아닌 박민준 회사의 새로운 인턴 최유진이었다. 예전에 박민준의 핸드폰에서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최유진은 집 안으로 들어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 오빠, 내가 이 여자랑 빨리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이 궁상맞은 꼴 좀 봐요. 어떻게 오빠 같은 사람이랑 어울리겠어요? 김영자 여사는 최유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 유진이 왔구나. 어서와 앉아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나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세 사람의 화기애애한 모습에 분노와 냉소를 동시에 느꼈다.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우리 옛날 집 있던 동네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 총 800억 원의 상가 3채까지 내일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간대. 아, 그리고 지난번에 서울 갔을 때 박서방이 어떤 젊은 여자랑 손잡고 쇼핑하는 걸 봤어. 혹시라도 속상한 일 있으면 절대 참지 마. 엄마가 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전화를 끊자 마음속의 서러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평온함만 남았다. 나는 거실로 돌아왔다. 박민주는 여전히 최유진과 소곤거리고 있었고
김영자 여사는 옆에서 빨리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 내용을 보지도 않고 의뢰 자리에 내 이름을 썼다. 내가 순순히 서명하자 박민주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똑똑한 줄은 아네. 이서연, 똑똑히 들어. 난 유진이랑 사귄 지 한참 됐어. 너보다 젊고 예쁘고 훨씬 세련됐다고. 유진이 옆에 있어야 내가 부자처럼 보이는 거야. 최유진도 거들었다. 맞아요. 민준 오빠는 이제 저한테만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척거릴 생각 마세요. 나는 그들의 자랑을 무시하고 내 캐리어를 챙겼다. 시선이 김영자 여사의 주머니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금팔찌에 닿았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김영자 여사님, 그 금팔찌는 저희 어머니 유품입니다. 지금 당장 돌려주시죠.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마시고요. 김영자 여사의 얼굴이 굳더니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무슨 금팔찌? 난 본 적 없어. 어디서 뒤집어 씌우려고 해? 나는 그녀와 다투지 않고 몰래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박민준이 분식집 수익금을 엄마에게 넘겼다는 말, 최유진이 과시하던 말까지 전부 녹음했다. 박민준은 내 행동을 눈치채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내가 아끼던 도자기 그릇을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 그릇도 가져갈 생각 마. 앞으로 내 덕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나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과 눈앞에 추악한 세 사람을 번갈아 본 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복도에 센서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가 보낸 재개발 보상금, 내일 입금 예정이라는 문자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민준, 김영자, 최유진, 너희가 내게 빚진 것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아주겠어. 나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섰다. 초가을의 쌀쌀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의 처량함도 없었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내일이면 800억 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생각과 방금 전 박민준과 김영자 그리고 최유진의 의기양양하던 얼굴을 떠올리니 그들이 마치 광대처럼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한 대가 섰고 나는 차에 올라탔다. 기사님이 목적지를 묻자 나는 망설임 없이 서울 시내 중심에 있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주소를 말했다. 예전에 박민준과 그곳을 지나가다 이 호텔 정말 멋지다라고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다. 그는 당시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저런 곳은 하룻밤 묵는데 내 한 달 생활비가 다 들어가. 우린 평생 가볼 일 없어. 꼴 좋게 됐네. 그는 돈벼락을 맞자마자 나를 쫓아내고 새 여자를 찾았으니 나는 보란듯이 그 호텔에 묵을 것이다. 그것도 가장 좋은 방으로. 그랜드 워커힐 호텔 앞에 도착하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즉시 다가와 내 캐리어를 들어주며 정중하게 안내했다. 로비로 들어서자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다. 프런트 직원이 미소로 나를 맞았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예약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예약은 안 했어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으로 한 달 예약할게요. 프런트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 아마 평범한 캐리어를 든 내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한 달이나 묵겠다고 하니 의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곧 프로다운 미소를 되찾고 신속하게 수속을 밟아주었다.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객실 요금을 보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내게 똑똑히 들렸다. 내가 만약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여자친구 데리고 여기 와서 맘껏 즐기게 해줄 텐데 어떤 인간들처럼 돈 좀 생겼다고 조강지쳐버리는 짓은 안 하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러게 말이야. 박민준이 바로 그런 인간이지. 체크인을 마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방은 내가 살던 작은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밤에 불이 켜지면 분명 더 아름다울 것이다. 침대에는 새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고 만져보니 구름처럼 푹신했다. 욕실에는 샤워 부스는 물론 아주 큰 욕조까지 있었고 옆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세면도구 세트가 놓여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구석에 두고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 안심시켜 드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별일 없는 거지? 나는 얼른 대답했다. 엄마, 저 호텔이에요. 그랜드 워커힐 호텔인데 정말 좋아요.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엄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신신당부했다. 내일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내 이름으로 된 집부터 알아봐. 이제 다시는 남 눈치 보며 살지 마. 네, 엄마, 알겠어요. 나는 엄마와 몇 마디 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을 하나씩 꺼내 개어 옷장에 넣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중요한 물건 몇 가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이마를 탁 쳤다. 아차, 결혼할 때 가져온 진주 목걸이랑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옥놀이개가 없잖아. 그 진주 목걸이는 엄마가 내 결혼 예물을 위해 3년간 퇴직금을 꼬박 모아 사주신 것이었다. 진주알이 크고 빛이 고와 평소에는 아까워서 차지도 못하고 침실 서랍 안작은 보석함에 고이 보관해 두었다. 옥놀이개는 아빠가 내 18살 생일 선물로 주신 것으로 비취색 옥에 작은 평안을 기원하는 장식이 달려 있었다. 몇 년 동안 몸에서 떼지 않고 지녔던 소중한 물건이었다. 며칠 전 옷을 정리하면서 나중에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목걸이와 함께 보석함에 넣어두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순간 아까 김영자 여사가 내 캐리어를 뒤지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내 방에 뛰어들어와 옷을 던졌을 뿐만 아니라 서랍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뒤적였다. 그때 손에 작은 상자를 쥐고 있었는데 나는 화가 나서 그게 무슨 상자인지 자세히 보지 못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내 보석함이었던 것이다. 김영자 여사가 부모님의 유품까지 훔쳐가다니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이내 렁징을 되찾았다. 지금 돌아가서 따져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분명 못 봤다고 오리발을 내밀 게 뻔하다. 차라리 증거를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편이 낫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까 거실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거기에는 박민준이 분식집 수익금을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옮겼다고 말하는 내용과 최유진이 민준 오빠는 이제 저한테만 잘해줄 거예요 라고 자랑하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모두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예전에 박민준의 핸드폰에서 캡처해둔 그와 최유진의 채팅 기록도 찾아냈다. 애정 표현이 가득한 대화와 최유진에게 선물을 사주겠다는 내용 모두 핸드폰의 비밀 폴더에 저장해 두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 푹신한 침대에 누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민준의 혼인 재산 빼돌리기, 김영자 여사의 절도, 최유진의 혼인 파탄 책임. 이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받아야 할 것을 모두 받아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우였던 김 변호사님이 떠올랐다. 그의 아들 김진우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였다. 예전에 아버지가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혹시 시댁에서 속상한 일 생기면 김 변호사 아들 찾아가거라. 그 친구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니 분명 널 도와줄 거야. 그때는 웃으며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이렇게 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7시 핸드폰에서 띵동하고 2번 알림이 울렸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나는 서둘러 문자를 열었다. 고객님 계좌 XXXX로 8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거래 유형
재개발 보상금.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상가 3채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가 고객님 명의로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절차는 전담 PB에게 문의 바랍니다. 연락처 XXXXXXXXXXX. 나는 흥분해서 침대에서 뛰어내릴 뻔했다. 서둘러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돈 들어왔어요. 800억 원이랑 상가 증명서까지 다 확인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이 왔다. 정말 잘 됐다. 서연아, 이제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더 이상 참고 살지 말고 내 권리 다 찾아와야 한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나 씻었다. 호텔의 세면도구는 향도 좋고 부드러웠다. 세수를 마치고 아래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가 아침 식사를 했다. 레스토랑에는 내가 좋아하는 꽈배기와 콩국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죽과 빵, 우유, 커피까지 없는 게 없었다. 신선한 과일도 가득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꽈배기를 한 입 베어 물고는 핸드폰을 꺼내 김진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아주 쾌활했다. 여보세요, 서연 씨 맞으시죠?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박민준 그 친구가 속 썩이나요? 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네, 김 변호사님, 사실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즉시 대답했다.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 호텔 어디에서 뵐까요? 나는 호텔 로비 라운지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침을 먹는 동안 김 변호사에게 할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다. 중요한 것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30분쯤 지나자 김 변호사에게서 호텔 입구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라운지로 가서 그를 기다렸다. 잠시 후 짙은색 정장에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들어섰다. 바로 김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빠르게 다가와 앉으며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서연 씨, 박민준 씨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혼이라도 하자던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박민준이 로또 복권과 입금 확인증을 들고 와서 위세를 부리던 것부터 김영자 여사가 나를 무시하고 내 물건을 부수고 보석을 훔친 일, 그리고 최유진이 집까지 찾아와 도발한 것, 마지막으로 박민준이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분식집 수익은 나와 상관없다고 윽박지른 것까지 전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핸드폰에 녹음된 파일을 김 변호사에게 들려주고 채팅 기록 캡처본도 보여주었다. 김 변호사는 들을수록 화가 나는지 중간에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이 박민준이라는 사람 정말 인간 말종이군요. 당신과 함께 고생할 때는 그런 말 없다가 돈 좀 생겼다고 본성을 드러내는군요. 재산을 빼돌리고 내연녀까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은행 카드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님, 이건 수임료입니다. 우선 받으시고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3가지 일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카드를 받았지만 가방에 넣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서연 씨, 수임료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먼저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합법적인 일이라면 제가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다. 첫째, 제가 방금 800억 원의 재개발 보상금과 상가 3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이건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라 박민준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 재산을 법적으로 분리해서 나중에 그의 문제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둘째, 김영자 여사가 제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목걸이와 아버지가 주신 옥 놀이개를 훔쳐갔습니다.
그건 명백히 제 개인 재산입니다. 그걸 되찾아 주십시오. 만약 그가 돌려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셋째, 듣기로는 박민준이 최유진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 돈이 우리의 혼인 공동재산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조사해서 만약 사실이라면 그 돈도 되찾아와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내 말을 들으며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세 가지 모두 문제 없습니다. 재산 분리는 제가 며칠 내로 처리해서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겁니다. 김영자 여사의 절도건은 제가 먼저 그분과 접촉해서 법적 책임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순순히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보석들은 명백히 당신의 개인 재산이니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최유진에게 사준 아파트 건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부동산 등기 정보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내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최 부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최 부장님은 나와 박민준이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5년 동안 일한 분으로 가게를 처음 열 때부터 우리와 함께했다. 평소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박민준도 그와 형님, 동생하며 지내면서 나중에 가게가 커지면 절대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지금 그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최 부장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사장님, 빨리 와서 좀 보셔야겠습니다. 박 사장, 그 사람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찍 최유진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앞으로 새 사모님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러고는 저랑 김대리, 박주임까지 다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사장님 편이라고 자기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 부장님, 혹시 그 사람이 부장님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요? 월급은 제대로 받았어요? 최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월급은 못 받았습니다. 차용증 한 장 써주면서 나중에 가게에 돈이 생기면 그때 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그는 최유진이랑 놀아나는데 정신이 팔려서 가게 일은 뒷전입니다. 식자재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가게가 돈을 벌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저랑 김대리, 박주임 모두 걱정이 태산입니다. 다들 처자식이 있는데 이 월급만 바라보고 살고 있거든요.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를 악물고 말했다. 최 부장님,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박민준과 직접 부딪히지 마세요. 괜히 손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월급 문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받아드리겠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김대리, 박 주임에게도 전해주세요. 제가 분식집을 되찾으면 세 분 모두 다시 모시겠다고요. 그때는 월급도 각 50만 원씩 올려드리고 원하신다면 가게 지분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최 부장님은 그 말을 듣고 목이 메는 듯했다.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저희는 사장님이 저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바로 김대리랑 박주임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장님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분식집은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 곳이잖아요. 박민준과 최유진이 망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김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분식집은 저와 박민준이 결혼 전에 함께 5천만 원을 모아 시작한 가게입니다. 당시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서 사업자 등록은 그의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가게 인테리어나 식자재 구매 등 모든 운영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수익 관리도 함께 했고요. 그런데 이제 박민준이 가게를 독차지하고 오랜 직원들까지 내쫓았습니다. 분명 가게 수익금도 이미 다 빼돌렸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최근 6개월간의 가게 매출 내역, 특히 김영자 여사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전부 조사해 주십시오. 그건 전부 혼인 공동재산이니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다시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함께 조사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제 조수를 시켜 분식집의 은행거래 내역과 사업자 등록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증거는 모두 찾아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재산이든 가게든 당연히 당신의 것이라면 단 하나도 박민준이 가져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후 김 변호사는 내게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법률 조항들, 예를 들어 혼인 재산 분할 규정, 재산은닉의 법적 결과, 그리고 보석이 내 개인 재산임을 증명하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어버릴까봐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두었다. 모든 상담을 마친 후 나는 김 변호사를 호텔 밖까지 배웅했다. 그의 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호텔 입구에 서 있었다. 마음이 한결 든든해졌다. 김 변호사를 배웅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 물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핸드폰에서 띵동 소리가 났다. 김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그는 이미 조수에게 분식집의 거래 내역과 박민준이 최유진에게 사준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고생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이라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옆에 두었다. 그리고 어떻게 최 부장님과 연락해서 가게 상황을 파악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분식집은 나와 박민준이 함께 피땀 흘려 일군 곳이고 나와 오랜 직원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곳이다. 박민준과 최유진이 그렇게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다. 내가 막 최 부장님의 연락처를 누르려던 순간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최 부장님의 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지금 이 꼴을 보셨어야 하는데요. 최유진 그 여자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와서 가게에서 온갖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그던 전통 항아리를 전부 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런 게 촌스러워서 자기 사모님 격을 떨어뜨린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 김치 항아리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으로 겉에는 예쁜 꽃무늬까지 새겨져 있었다. 가게를 열 때 일부러 가져와 손님들에게 집김치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다. 많은 단골 손님이 그 김치 맛 때문에 우리 가게를 찾았는데 최유진이 그걸 버리라고 하다니 정말 분수를 모르는 여자였다. 나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최 부장님, 혹시 가게 메뉴나 가격도 바꿨나요? 최 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바꿨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팔아온 대표 메뉴인 고기만두를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은 박민준이니 비싸게 팔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방금 단골 손님 한 분이 만두를 사러 왔다가 가격이 오른 걸 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비싸졌냐고 물었는데 최유진이 그 손님과 싸움을 붙었습니다. 돈 없으면 먹지 말라면서요. 결국 그 손님은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제가 다 속상하네요. 이 가게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망하고 말 겁니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최 부장님, 그 여자와 싸우지 마세요. 괜히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가게 상황을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예를 들어 그 여자가 들여오는 식자재의 품질이 어떤지, 우리 가게의 비법 양념을 마음대로 바꾸지는 않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최 부장님은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겠습니다. 절대 그들이 가게를 망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최 부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일어나서 창가로 가 밖에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며 반드시 최대한 빨리 가게를 되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박민준과 최유진이 더 이상 가게를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었다. 약 2시간 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흥분되어 있었다. 서연 씨, 소식이 있습니다. 제 조수가 확인해 보니 박민준 씨가 정말로 강남의 레미안 팰리스의 최유진 씨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사준 것이 맞습니다. 120제곱미터, 약 36평, 크기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불했으며 지난달에 막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최유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변호사님, 그럼 그 계약금은 어디서 난 돈인가요? 분식집 수익금으로 낸 게 맞나요? 김 변호사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제 조수가 김영자 여사님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박민준 씨가 올해 3월부터 매달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돈을 김영자 여사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정확히 5억 원을 모았고 김영자 여사님이 그 돈을 다시 최유진 씨 계좌로 이체해서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돈은 명백히 두 분의 혼인 공동 재산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는 불안했던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다. 증거가 확실해서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박민준이 빠져나갈 틈을 줬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물었다. 변호사님, 그럼 김영자 여사가 제 보석을 훔쳐간 일은 어떻게 됐나요? 그분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오늘 오전에 김영자 여사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당신의 법률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진주 목걸이와 옥놀이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오히려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무슨 목걸이? 놀이개? 난 본 적도 없다. 이서연이 잃어버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다. 라며 제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한다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김영자 여사가 그렇게 나올 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그분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 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뒀는데 이제 쓸모가 생겼네요. 김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제가 즉시 경찰에 연락해서 CCTV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이 김영자 여사를 찾아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예전에 친구에게 부탁해 소개받은 사설 탐정이 생각났다. 내 친구는 이 탐정이 이런 사건을 여러 번 해결한 아주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이미 그에게 최유진의 뒷조사를 의뢰해 그녀가 정말 박민준이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내 진행 상황을 물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탐정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는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문서 파일 하나를 보내왔다. 사진을 열어본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사진 속에서 최유진은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명품 매장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최유진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골라주었고 두 사람은 매우 다정해 보였다. 최유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박민준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다른 사진들에서는 최유진이 또 다른 남자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매우 수상한 관계처럼 보였다. 나는 이어서 문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최유진의 배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최유진은 올해 25살이고 지방 출신이며 3억 2천만 원의 인터넷 대출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박민준 외에도 건설회사 사장과 클럽을 운영하는 남자를 포함해 동시에 3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박민준은 그저 그녀의 가장 부유한 타깃들 뿐이었다. 문서에는 최유진의 대출 기록과 다른 두 남자와의 채팅 기록 캡처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나는 이 사진들과 문서를 김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님, 이 증거들을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최유진은 박민준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돈 때문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박민준이 돈이 없어지면 분명 태도를 바꿀 겁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했다. 알겠습니다. 조수에게 이 증거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열리면 최유진 씨의 인성을 증명하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할 겁니다. 오후 4시쯤 최 부장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다급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사장이 자기 먼 친척 동생을 가게 직원으로 데려왔는데 그놈이 손버릇이 아주 나쁩니다. 방금 손님이 테이블 위에 올려둔 핸드폰을 훔쳤어요. 손님이 그걸 발견하고 박 사장에게 따지니까 박 사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손님이 핸드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거라고 우기더군요. 화가 난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경찰이 가게에 와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최 부장님, 그래서 경찰은 어떻게 했나요? 박민준이나 그 친척 동생을 연행해 갔나요? 최 부장님이 말했다. 경찰이 와서 가게 CCTV를 확인했는데 정확히 그 친척 동생이 핸드폰을 훔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경찰서로 데려갔고 박 사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같이 갔습니다. 최유진은 뒤에 숨어서 무서워하며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정말 꼴 좋았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박 사장이 경찰서에서 돌아오면 우리 같은 오랜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할까 봐서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최 부장님, 걱정 마세요. 만약 박민준이 부장님들을 괴롭히면 즉시 저에게 전화하세요. 제가 김 변호사님을 보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있는 게 불편하시면 며칠 쉬셔도 좋습니다. 월급은 제가 그대로 드릴게요. 제가 가게를 되찾으면 그때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최 부장님은 서둘러 말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희는 쉬지 않겠습니다. 가게에 남아서 그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최 부장님의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박민준은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다. 어떻게 도둑을 가게 직원으로 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가게의 명성을 깎아먹는 짓이었다. 나는 반드시 더 서둘러 가게를 되찾아야 했다. 바로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좋은 소식입니다. 경찰이 김영자 여사를 만나서 우리가 제출한 CCTV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에는 김영자 여사님이 당신의 보석함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습니다. 김영자 여사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당신의 목걸이와 놀이개를 훔쳤다고 자백했고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만약 김영자 여사님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절도 혐의로 정식 입건하여 조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분은 언제쯤 보석을 돌려준다고 하던가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제가 경찰과 이야기해봤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제 사무실로 보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도착하면 제가 전화드릴 테니 그때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꼭 제 시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보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아파트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민준과 최유진에게 책임을 묻는 일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이전에 녹음했던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가 나를 모욕하던 음성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최유진이 다른 남자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박민준, 최유진, 김영자. 너희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끝났어. 저녁 7시쯤 김 변호사의 조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분식집의 최근 6개월간의 거래 내역 조사가 끝났다고 했다. 박민준은 매달 김영자 여사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이체한 것 외에도 가게에 돈 1억 원을 몰래 최유진의 계좌로 빼돌려 그녀의 명품 가방과 화장품을 사주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이 돈은 모두 혼인 공동 재산이므로 전부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조수에게 거래 내역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그 파일을 최 부장님에게 전달했다. 박민준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들도 알아야 했다. 최 부장님은 거래 내역을 보고 나서 분노하며 박민준을 욕했다.
정말 배은망덕한 놈이군요. 처음에 가게 열 때 사장님은 3천만 원을 냈고 그는 겨우 2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게 돈을 전부 내 연녀에게 갖다 바치다니 정말 양심도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최 부장님을 위로했다. 부장님, 화내지 마세요. 이 돈은 우리가 전부 되찾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다시 가게를 일으켜 세워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게 만들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박민준, 최유진, 김영자 여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뿐이었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증거가 있었고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셨으며 최 부장님과 같은 오랜 직원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씻고 호텔 아래층에서 아침을 먹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영자 여사가 보석을 그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으니 지금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 나는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는 내게 빨간색 보석함 하나를 건넸다. 내가 함을 열어보니 안에는 엄마가 남겨주신 진주 목걸이와 아빠가 주신 옥놀이개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하나도 빠짐없었다. 나는 목걸이와 놀이개를 손에 쥐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마침내 되찾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너무 감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미 소장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박민준 씨의 혼인공동 재산 은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분식집 수익금과 아파트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겁니다. 추가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청구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서명해 주세요. 내일 바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소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보았다. 소장에는 박민준이 재산을 빼돌린 시점과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증거 목록도 명백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원고 자리에 내 이름을 썼다. 그리고 소장을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님,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소장을 받아 파일에 넣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가서 접수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가득 찼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나는 손에 든 빨간 보석함을 꽉 쥐었다. 마음이 아주 든든했다. 부모님의 유품을 되찾으니 마치 큰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앞으로 닥칠 일들을 헤쳐나갈 용기가 솟아났다. 나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최 부장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석을 되찾았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다. 최 부장님은 곧바로 정말 잘 됐네요. 라는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내왔다. 내가 가게를 되찾으면 꼭 축하 파티를 하자고 했다. 호텔에 도착해 막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그는 소장이 모두 준비되었고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가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에 필요할 수 있으니 분식집의 초기 투자금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 서류들은 모두 내 캐리어 안쪽 주머니에 잘 보관되어 있어 언제든지 꺼낼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캐리어에서 미리 정리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박민준과 함께 은행에 가서 창업자금을 입금했던 영수증이 있었다. 영수증에는 각자 얼마를 입금했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분식집 임대차 계약서도 있었는데 임대인 명의는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박민준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계약해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가게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한 뒤에야 다시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오후 2시쯤
최 부장님이 내게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다. 그리고 메시지도 함께 보냈다.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박 사장이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로 반성은커녕 최유진이랑 가게에서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박민주는 최유진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친척 동생을 데려오자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이제 내 동생은 경찰에 잡혀가고 가게 장사도 망치게 생겼잖아. 책임져. 최유진도 지지 않고 허리에 손을 얹고 맞받아쳤다. 뭐?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처음에 잘난 척하면서 네 동생을 매니저로 앉히겠다고 한 건 너잖아.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내 동생이 도둑질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걔가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싸웠고 옆에 있던 손님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아파트를 되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심하게 싸우겠지. 나는 그 동영상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님, 내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박민준에게 소환장이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김 변호사는 답장했다. 보통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안에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에게 재판 날짜를 통보할 겁니다. 우리는 증거만 잘 준비해두면 됩니다. 저녁에 나는 다음 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가야 해서 미리 서류를 챙기고 핸드폰에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전부 백업해 두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서였다. 침대에 누워 예전에 박민준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는 돈이 별로 없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나는 만두소를 만들고 그는 식자재를 사오고 손님을 맞았다. 최 부장님과 다른 직원들도 함께 고생했다.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다. 그런데 그가 복권에 당첨된 후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정말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다음 날 아침 7시 나는 일어나 씻고 아침을 먹은 뒤 김 변호사와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택시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 김 변호사는 이미 서류가 가득 든 파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변호사는 익숙하게 소장 접수 창고를 찾아 소장과 관련 증거들을 제출했다. 창고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다. 약 30분이 지난 후 직원은 서류에 문제가 없으니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말했다. 소환장은 3일 내로 피고 박민준에게 발송될 것이며 재판 날짜는 2주 후로 정해졌다고 알려주었다. 소장 접수 창고를 나오며 김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첫 단계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증거를 확실히 제시하면 박민준 씨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돌덩이가 또 하나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김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는 아는 사이인데 서로 돕는 건 당연하죠. 게다가 박민준 씨가 한 짓은 정말 너무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김 변호사와 헤어진 뒤 나는 택시를 타고 분식집 근처로 갔다. 박민준이 없는 틈을 타서 최 부장님과 다른 직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가게 상황도 직접 보고 싶었다. 분식집이 있는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고 최 부장님 혼자 카운터 뒤에서 컵을 닫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풍경 소리가 딸랑 울렸다. 최 부장님은 고개를 들고 나를 보자 황급히 컵을 내려놓고 달려왔다. 사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박 사장이랑 최유진은 방금 나갔습니다. 무슨 명품 가방을 사러 간다고 하던데 좀 이따 돌아올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최 부장님을 창가 테이블에 앉혔다. 방금 김 변호사님과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하고 왔어요. 박민준의 혼인 재산은닉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분식집과 아파트 계약금을 되찾아달라고 요구했어요. 재판은 2주 후에 열려요. 최 부장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박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군요. 사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와 최유진이 가게에 온 뒤로 우리 단골 손님들이 절반 이상이나 떠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는 정말 망하고 말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게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 김 대리님과 박 주임님은 어디 계세요? 오늘 출근 안 하셨나요? 최 부장님이 말했다. 아니요, 뒤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어제 박 사장이 최유진에게 그들 일을 감독하라고 시켰는데 최유진이 그들이 채소를 느리게 다듬는다며 막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불러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최 부장님은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잠시 후 김 대리님과 박 주임님이 나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가게를 되찾으면 다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급도 올려드리고 보너스도 지급하겠습니다. 김 대리님은 손을 비비며 웃었다. 사장님, 저희는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버릴까봐 그게 두려웠죠.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마음이 놓입니다. 박 주임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사장님, 박 사장이랑 최유진은 가게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가게를 망치고 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계셔야 저희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최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오빠, 이 가방 예쁘지? 내 친구들이 다 이 모델이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하던데 나는 서둘러 최 부장님과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두 분은 일단 주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들이 제가 온 걸 보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테이블 위에 메뉴판을 집어들고 손님인 척 메뉴를 보는 신용을 했다. 박민준과 최유진이 들어왔다. 최유진의 손에는 새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봐, 내가 이 가방 예쁘다고 했지? 앞으로 매일 이 가방 메고 가게에 나올 거야. 손님들한테 우리도 이제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박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예쁘네. 우리 자기가 뭘 들고 뭘 입어도 다 예쁘지. 두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애정 행각을 벌였고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몰래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러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나중에 재판에서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10분쯤 지나 나는 메뉴를 다 본 척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들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일부러 최유진을 살짝 쳤다. 최유진의 손에서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당신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거 내가 방금 산 거라고. 몇백만 원짜리란 말이야.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이 제대로 들고 있지 않은 걸 왜 내 탓을 하죠? 그리고 몇백만 원짜리 가방 가지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박민주는 나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서연, 네가 왜 여기 있어? 또 와서 행패 부리는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침 먹으러 왔는데 안 되나요? 이 가게가 당신 혼자만의 것도 아닌데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죠. 최유진은 박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민준 오빠, 저 여자랑 말 섞지 마. 그냥 우리가 잘 되는 게 질투나서 저러는 거야. 무시해. 나는 그들을 보며 말했다. 박민준, 너무 더이해하지 마. 우리 곧 법원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뭔지 알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분식집을 나와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녹음 파일도 보내주었다. 김 변호사는 이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재판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아, 그리고 방금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소환장이 이미 박민준 씨에게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그가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시죠.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아주 상쾌했다. 박민준, 그렇게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지? 돈 좀 생겼다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알지? 곧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내 것은 내가 반드시 되찾을 테니까. 호텔로 돌아와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의 소장을 접수한 일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잘했다. 서연아. 그런 양심 없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가 지지해 주시니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 찼다. 우, 호텔에서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최 부장님에게 박민준과 최유진이 가게로 돌아온 후의 반응을 물어볼까 고민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 아주머니였다. 박 아주머니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오랜 주민으로 올해 칠순이 가까운 분이셨다. 평소 인정이 많으셔서 내가 박민준과 이혼하기 전에는 직접 키운 채소를 나눠주시곤 했다. 서연 씨는 참 착한 사람이야. 너무 순진해서 탈이지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나는 의아해하며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박 아주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내가 미안해. 내가 괜한 말을 해서 그 시어머니한테 밀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김영자 여사님한테 밀리셨어요? 박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차근차근 설명했다. 오늘 아침에 아파트 경로당 앞에서 김영자 씨를 만났어. 그 사람이 다른 할머니들한테 서연 씨 흉을 보고 있더라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박서방한테 계속 붙어 있었다느니 이혼당하고 갈 곳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 산다느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 했지. 서연 씨는 착한 사람이야. 박서방이 돈벼락 맞고 변심한 거지. 어떻게 흑백을 그렇게 뒤집어서 말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김영자 씨가 발끈해서 나를 확 밀어버렸어. 내가 중심을 못 잡고 경로당 앞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지 뭐야. 다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어. 나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치를 떨었다. 박 아주머니는 연세도 많으신데 나를 변호하다가 김영자 여사에게 밀려 골절까지 당하다니. 김영자 여사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아주머니,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박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시립제일병원에 있어. 우리 아들이 데려왔지. 의사가 왼쪽 다리가 골절돼서 한 달은 입원해야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대. 나는 즉시 말했다. 아주머니, 병원에서 푹 쉬고 계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낼게요. 박 아주머니는 서둘러 만류했다. 아니야, 아니야. 서연 씨. 어떻게 자네한테 돈을 내게 해. 내가 괜히 김영자 씨랑 시비를 붙은 건데 자네랑은 상관없어. 나는 아주머니의 말을 끊었다. 아주머니, 어떻게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이 병원비는 제가 반드시 내야 해요. 병원에서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서둘러 가방에서 은행카드를 챙겨 호텔 아래 과일 가게에서 큰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시립제일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아주머니가 김영자 여사에게
밀려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알리고 물었다. 변호사님, 이거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김영자 여사를 고소해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김영자 여사가 고의로 박 아주머니를 밀어 골절상을 입혔다는 사실만 증명되면 우리는 그녀를 상대로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먼저 박 아주머니와 가족분들께 고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동의하시면 제가 상해진단서, 발급 신청서와 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아주머니 가족분들께 병원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달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다 증거로 사용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주머니와 상의한 뒤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김영자, 내 보석을 훔친 것도 모자라 나를 도와준 박 아주머니까지 다치게 하다니 이번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시립-제1병원에 도착해 박 아주머니가 알려준 병실로 찾아갔다. 병실 문을 열자 박 아주머니가 침대에 누워 왼쪽 다리에 두꺼운 깁스를 한 채로 계셨다. 아드님은 굳은 표정으로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박 아주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서연 씨, 정말로 왔네. 이렇게 과일까지 사오고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나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당연히 와야죠.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진통제를 놔줘서 괜찮아. 한 달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 게 아들한테 미안할 뿐이지. 박 아주머니의 아들이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 씨,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워낙 오지랖이 넓으셔서 남이 당신 흉보는 걸 못 참으셨나 봅니다. 그러다 이런 일을 당하셨네요. 그 김영자라는 사람, 정말 너무합니다.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놓고 자기가 알아서 넘어진 거라고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자 여사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변호사님과 상담했습니다. 우리는 김영자 여사를 고소해서 병원비, 간병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습니다. 두 분 고소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 아주머니의 아들이 즉시 대답했다. 네, 당연히 고소해야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 씨, 자네 말대로 하자. 고소해서 사람 함부로 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해. 두 분이 동의하자 나는 마음이 놓였다. 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박 아주머니와 아드님 모두 김영자 여사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 신청서와 소장을 준비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잠시 후 조수를 통해 상해 진단서 발급 신청서를 병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가방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박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건넸다. 오빠, 여기 500만 원 들어있어요. 우선 이걸로 아주머니 병원비 내세요. 부족하면 또 말씀해 주세요. 박 아주머니의 아들이 손사래를 쳤다. 서연 씨,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비는 저희가 낼 수 있어요. 나는 그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며 말했다. 오빠, 그냥 받으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도와주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이 병원비는 제가 내야 마음이 편해요. 안 받으시면 제가 더 불편합니다. 박 아주머니도 아들을 설득했다. 아들아, 그냥 받아라. 서연 씨는 착한 아이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갚으면 되지? 아들은 그제야 카드를 받았다. 그의 눈시울이 약간 붉어졌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우리는 이웃이잖아요. 아주머니 잘 돌봐주세요. 저는 소장 때문에 김 변호사님 사무실에 잠시 들러야 해서요.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연 씨, 어서 가봐. 내일도 바쁠 텐데. 아주머니는 괜찮아. 박 아주머니와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는 택시를 타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변호사의 조수가 이미 상해 진단서 발급 신청서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박 아주머니의 기본 정보, 부상 경위, 그리고 병원 진단서 번호를 기입해야 했다. 나는 조수에게 이 서류를 박 아주머니 아드님께 전달해서 작성 후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단서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시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나오며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서연 씨, 이건 우리가 박민준 씨의 혼인 재산은닉에 대해 제기할 소송의 추가 증거 목록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추가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목록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았다. 기존의 분식집 거래 내역, 아파트 계약금 이체 기록 외에 오늘 내가 분식집에서 녹음한 박민준과 최유진의 대화 녹음 파일과 박 아주머니가 김영자 여사에게 밀려 다친 사건의 증인 진술서가 추가되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문제 없습니다. 모두 중요한 증거들이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조수가 조사해보니 박민준 씨가 투자했다는 그 외식업체, 즉 최유진이 소개해준 그 회사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과 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미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내일 세무서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투자자인 박민준 씨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나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박민준은 저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과 벌금까지 내야겠네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김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모두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김 변호사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소장과 고발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 나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사설 탐정이었다. 전화를 받자 탐정이 말했다. 이서연 씨,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민준과 최유진이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 앞에서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어 보내드릴 테니 한번 보시죠. 나는 즉시 네,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탐정에게서 동영상이 도착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박민준이 최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갰다. 너, 그 건설회사 사장이랑 대체 무슨 사이야? 내가 다 봤어. 너 그놈이랑 보석가게 들어가는 거 아직도 나를 속일 셈이야? 최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내 일에 신경 꺼. 네가 나한테 아파트 한 채 사준 게 뭐 대수라고?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내가 누구랑 만나든 너랑은 상관없어. 박민준은 분노에 차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좋아서? 내가 너를 좋아해서 아파트를 사준 건데 네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 너 나를 대체 뭘로 보는 거야? 최유진은 차갑게 비웃었다. 너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 네가 돈이 많아서 명품 가방이랑 아파트 사줄 능력이 되니까 만난 거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봤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두 사람은 걷잡을 수 없이 싸웠다. 결국 최유진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고 박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분을 사귀지 못해 발을 구르며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찼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최유진의 본색이 드디어 드러나는구나. 박민준도 이제야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았겠지. 나는 그 동영상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변호사님, 이 동영상, 최유진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답장했다. 가능합니다. 이 동영상은 최유진이 박민준을 만난 이유가 돈 때문이었음을 증명해 주므로 우리 사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다. 박 아주머니가 다치신 것은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김영자 여사를 고소할 수 있게 되었다. 박민준과 최유진은 싸웠고 최유진의 본색이 드러났다. 그리고 박민준이 투자한 회사는 탈세 혐의로 고발될 것이다.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머지않아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저녁 8시쯤 박 아주머니의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상해진단서 발급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고 내일 바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고맙다고 인사하며 병원비도 잘 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나는 오빠 신경 쓰지 마시고 아주머니 잘 돌봐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라고 답장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셨고 엄마와 최 부장님 같은 분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박민준, 김영자, 최유진, 너희가 내게 진 빚 곧 하나씩 전부 갚게 될 거야. 리오. 다음 날 아침 막 씻고 나왔는데 박 아주머니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해 진단 결과 전치 6주 경상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의사가 앞으로 3개월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이 소식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다. 아주 잘 됐습니다. 경상 2급 진단 결과가 있으면 김영자 여사에 대한 소송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지금 바로 소장을 준비해서 오늘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놓았다. 문득 박민준이 투자한 외식업체의 탈세 건이 생각나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 자료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었다. 김 변호사는 자료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제 조수가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했으니 그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분식집 근처에 가보기로 했다. 최 부장님을 만나 가게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최 부장님이 가게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이고 있었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급하게 달려와 말했다. 사장님, 오셨군요. 어제 사장님이 가신 후에 박 사장과 최유진이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최유진이 박 사장에게 헤어지자면서 그 아파트를 자기 명의로 완전히 넘겨주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최유진은 역시 돈이 목적이었군. 이제 겨우 얼마 지났다고 집을 달라고 하다니. 나는 최 부장님에게 물었다. 그래서 박민준은 뭐라고 했나요?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최 부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박 사장은 그 아파트는 자기가 산 건데 왜 최유진에게 줘야 하냐며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싸우다가 결국 최유진이 박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박 사장은 어젯밤에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아마 친구 집에서 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분식집 문이 갑자기 열리며 최유진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나와 최 부장님을 발견하자 그녀의 눈빛에는 저기가 가득했다. 이서연, 또 여긴 왜 왔어? 또 와서 무슨 회방을 놓으려는 거야? 똑똑히 말해두는데 이 가게는 이제 민준 오빠 거야. 다시 뺏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나는 그녀와 말을 섞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다. 이 가게가 박민준의 것인지 아닌지는 네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법원이 공정하게 판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박민준을 만나는 게 돈 때문인지 사람 때문인지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겠지. 나중에 모든 걸 잃고 후회하지나 마.
최유진은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반박하려던 순간 박민준이 골목 입구에서 걸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이서연,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매일 가게에 와서 사람을 괴롭히고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최 부장님을 보러 온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그보다 너는 법원에서 온 소환장에 어떻게 대응할지나 고민하는 게 좋을걸. 2주 후에 법원에서 보자. 박민주는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 그는 아직 소환장에 대해 모르는 듯했다. 법원 소환장?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그를 무시하고 최 부장님에게 부장님,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저 먼저 가볼게요. 라고 말한 뒤 그 골목을 떠났다. 박민준과 최유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호텔로 돌아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민준이 아직 소환장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아마 오늘 안에는 소환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볼만할 겁니다. 아, 그리고 제 조수가 세무서에 고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보죠. 점심때쯤 김 변호사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법원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서였다. 내용인즉슨 박민준이 최유진에게 사준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를 가압류한다는 것이었다.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미 사람을 보내 가압류 딱지를 붙였으며 이제 최유진은 그 아파트를 팔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가 조사해보니 최유진이 얼마 전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그 아파트를 28억 원에 팔려고 내놨더군요. 다행히 우리가 한 발 빨랐습니다. 하마터면 그 돈을 날릴 뻔했습니다. 나는 속이 후련했다. 최유진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막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답장했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세무서 소식을 기다려보죠. 라고 답했다. 오후 3시쯤 세무서 직원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발이 접수되었으며 이미 조사관을 박민준이 투자한 외식업체에 보내 회계장부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소식을 내게 알려주었다. 나는 즉시 말했다. 변호사님, 우리 탐정을 보내서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게 할까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탐정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알려줄 겁니다. 라고 대답했다. 약 1시간 후 탐정에게서 동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외식업체 앞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세무서 직원들이 회계 장부를 옮기고 있었고 박민준이 급하게 회사로 달려왔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세무서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국세청 조사과입니다. 현재 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투자 계약서와 자금 거래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박민준은 당황해서 더듬거렸다.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입니다. 회사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조사를 하시려면 회사 대표를 찾으셔야죠. 왜 저를? 세무서 직원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서명한 투자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배당금을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사 운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와 함께 세무서로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최유진이 회사 안에서 뛰쳐나와 박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오빠, 우리 빨리 가요. 여기 너무 무서워. 저 사람들 따라가지 마요. 박민준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이 회사를 소개해줘서 투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꼴을 당했겠어? 이제 세무서까지 찾아왔잖아. 만족해? 최유진도 발끈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투자는 오빠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제 와서 왜 내 탓을 해? 그리고 나도 그 사장한테 속았어. 그 회사에 탈세 문제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두 사람은 세무서 직원들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그 동영상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박민준 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세무서에서도 그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벌금까지 물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저녁 무렵 최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민준과 최유진이 외식업체에서 돌아온 뒤 가게에서 또 한바탕 싸웠다고 했다. 최유진은 짐을 챙겨 떠났고 다시는 박민준과 엮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민준은 혼자 가게에 남아 술을 마시며 물건을 부쉈고 직원들은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최 부장님에게 말했다. 부장님,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다들 안전에 유의하세요. 만약 그가 직원들을 괴롭히면 바로 저에게 전화 주세요. 김 변호사님을 보내서 해결하겠습니다. 최 부장님은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사장님도 푹 쉬세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호텔 창가에 서서 바깥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다. 박민준과 최유진의 관계는 이미 끝났고 아파트는 가압류되었으며 투자한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김영자 여사도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뿐이었다.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밤 11시쯤 김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 씨, 세무서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민준 씨가 투자한 회사의 탈세액이 상당한 규모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자인 박민준 씨는 추징 세액 12억 원과 벌금 5억 원, 총 17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박민준 씨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17억 원은 지금의 박민준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이다. 그는 분명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답장했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이제 그의 꼴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군요. 김 변호사는 네,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침대에 누워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처음 박민준에게 이혼을 강요당했을 때부터 지금 이렇게 많은 증거를 손에 쥐고 박민준과 최유진을 궁지에 몰아넣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자신의 권리를 용감하게 지켜야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아침,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최 부장님이 보낸 메시지였다. 박민준이 어젯밤 가게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는 오늘 아침부터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며 최유진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보고 차갑게 웃었다. 박민준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리니 아파트를 되찾을 생각을 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이미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었으니 최유진을 찾아가도 소용없을 것이다. 나는 최 부장님에게 답장했다. 부장님, 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의 꼴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혹시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최 부장님은 걱정 마세요,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다. 일어나 씻고 호텔 아래층에서 아침을 먹으러 갔다. 막 자리에 앉자마자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박민준 씨에게 보낸 납세 고지서를 그가 어제 받았습니다. 듣자 하니 고지서를 보고는
화가 나서 찢어버릴 뻔했다고 하더군요. 세무서가 자기한테만 너무한다고 불평했다고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인정은 안 하는군요. 꼴 좋네요. 그래서 세금은 언제 낸다고 하던가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가 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무서 직원 말로는 박민준 씨가 어제 세무서에 찾아와서 자기는 그냥 투자자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냐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원이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책임을 설명해주자 아무 말도 못하고 풀이 죽어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돈을 마련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지금쯤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겠네요. 아, 변호사님, 김영자 여사님 쪽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소장은 제출됐나요?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네, 제출했습니다. 어제 소장과 상해진단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최대한 빨리 재판 날짜를 잡을 것이고 아마 일주일 안에 김영자 여사님에게 소환장이 갈 겁니다.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였다. 아침을 먹고 나는 쇼핑몰에 가기로 했다. 그동안 박민준과 그 가족들과의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사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았다. 쇼핑몰에 들어가 나는 먼저 보석 가게에 들러 나를 위한 금목걸이를 하나 샀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리고 옷가게에 가서 옷 몇 벌을 샀다. 예전에 박민준과 함께 살 때는 그가 늘 내가 사는 옷이 너무 싸구려라며 품위가 없다고 타박했었다. 이제는 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 오후에 쇼핑을 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박민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세무서에서 17억 원을 내라고 하는데 나 지금 그럴 돈이 없어. 네가 안 도와주면 나 정말 끝장이야.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박민준,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윽박지를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니? 네가 복권 당첨금으로 최유진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명품 가방을 사주며 흥청망청 쓸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이제 와서 돈이 없으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박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너를 도와줄 생각 없어. 네가 저지른 일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다시는 그에게 시달리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계속 쇼핑을 했다. 신발 가게에 막 들어섰는데 사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새로운 상황입니다. 박민준이 최유진을 찾아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레미안 팰리스 아파트 앞에서 대판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었는데 보시겠습니까? 나는 즉시 네, 보내주세요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탐정에게서 동영상이 도착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박민준이 최유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소리치고 있었다. 최유진, 아파트 내놔. 그 아파트는 내가 산 거야. 네가 뭔데 그걸 차지하고 있어. 지금 법원에서 그 아파트를 가압류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최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꿈깨. 그 아파트는 네가 나한테 좋아서 사준 거잖아.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어림도 없어. 그리고 법원에서 아파트를 가압류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네가 혼인 재산을 빼돌려서 이서연이랑 소송이 붙었기 때문이잖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 박민준은 분노에 차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좋아서 사줬다고? 내가 너를 좋아해서 사준 건데 네가 다른 남자랑 놀아나면서 내 아파트를 차지하겠다고? 양심도 없어? 최유진은 차갑게 비웃었다. 너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마. 나는 네가 돈이 많으니까 만난 거야.
이제 너는 돈도 없고 빚만 잔뜩 졌잖아.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더 이상 볼 일이 있겠어?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결국 최유진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꺼내 박민준의 얼굴에 던졌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이건 내가 다른 사장님이랑 찍은 사진이야. 내가 그분이랑 만날 때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지? 네가 돈이 많지 않았으면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인간이랑 어울렸을 것 같아? 박민주는 사진을 보고는 분노에 몸을 떨며 최유진을 때리려 했다. 최유진은 재빨리 피하며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가정폭력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두 사람을 모두 경찰서로 데려갔다. 나는 그 동영상을 보며 속이 후련했다. 박민주는 드디어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나는 그 동영상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동영상은 최유진이 돈 때문에 박민준 씨를 만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사건에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라고 답장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막자리에 앉았는데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유진이 소개해준 외식업체 사장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무서의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은 박민준 씨가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두 사람의 채팅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그의 진술과 우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민준 씨가 12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총 17억 원입니다. 만약 15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그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모두 그가 자초한 일입니다. 지금쯤 돈을 빌릴 사람도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겠네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듣자 하니 박민준 씨가 친척과 친구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예전에 김영자 여사님이 박민준 씨가 60억 원에 당첨되었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닌 탓에 친척들이 이미 그들의 행태에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박민준 씨가 어려움에 처하자 모두 외면하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박민주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뿐이었다. 밤 11시쯤 최 부장님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민준이 경찰서에서 나온 뒤 김영자 여사를 찾아가 노후 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김영자 여사가 거절하자 두 사람은 집에서 대판 싸우다가 서로에게 손찌검까지 했다고 한다. 이웃이 그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두 사람을 모두 데려갔다고 한다. 최 부장님은 김영자 여사가 경찰서에서 박민준이 불효자라며 여자 하나 때문에 자기한테 손찌검을 했다고 울부짖었고 박민준은 김영자 여사가 이기적이라며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 모자는 드디어 돈 때문에 서로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인과응보였다. 나는 최 부장님에게 답장했다. 부장님, 이제 그들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주무세요. 우리는 그들의 최후를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최 부장님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푹 쉬세요라고 답했다. 침대에 누워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는 돈 때문에 그렇게 파렴치한 짓들을 저질렀고 이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의 법칙이었다. 나는 앞으로 힘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내게는 증거가 있었고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고 계셨으며 최 부장님과 같은 분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었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막 일어났는데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 씨,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박민준 씨가
혼인기간 중에 복권 당첨금으로 김영자 여사님 명의로 고액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험료가 5억 원이고 계약자는 박민준 씨, 수혜자는 김영자 여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혼인 공동재산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송에 이 내용을 추가해서 이 연금보험의 해지 환급금 약 3억 원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잘 됐네요. 변호사님, 박민준이 그런 수를 숨겨두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우리는 반드시 그 돈을 되찾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내일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속이 후련했다.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는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분식집 수익금과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의 해지 환급금까지 분할해야 하게 되었다. 정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것이다. 점심때쯤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민준이 막다른 길에 몰리자 결국 사채업자에게 연락해서 월 15%의 이자로 1억 원을 빌렸다고 한다. 그 돈이 입금되자마자 그는 일부를 인터넷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최유진의 환심을 사는 데 썼다고 한다. 하지만 최유진은 돈만 받고 바로 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다고 한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차갑게 웃었다. 박민준, 정말 바보 같구나. 어떻게 사채를 쓸 생각을 했을까?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인데 그렇게 높은 이자를 그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머지않아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소식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그건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죠. 우리는 이제 법원의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모든 증거를 제시하면 그는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라고 답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가득 찼다. 이 소송,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재판을 3일 앞두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금보험 분할에 대한 추가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연금보험 가입 기록과 보험료 이체 영수증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재판 당일에 이 증거들을 제시하면 박민준 씨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나는 전화를 들고 마음이 한결 놓였다. 재판 전날 나는 일부러 쇼핑몰에 가서 단정한 정장 한 벌을 샀다.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모습으로 법정에 서서 내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부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민준이 며칠 동안 가게에서 넋을 놓고 지내며 한편으로는 최유진이 자기를 속였다고 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영자 여사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가게 일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 했다. 많은 식자재가 상했고 단골 손님들도 한 번 오고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만 답장했다. 그 가게는 원래 나와 최 부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함께 피땀 흘려 일군 곳이었다. 박민준이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의 손에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제 재판이 끝나고 하루빨리 가게를 되찾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되었다. 나와 김 변호사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증거를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다. 분식집의 초기 투자금 증명서와 임대차 계약서부터 박민준의 수익금 은닉은행 거래 내역, 최유진의 인터넷 대출 기록과 다른 남자들과의 다정한 사진, 그리고 김영자 여사의 보석 절도 CCTV 영상과 박 아주머니 상해 진단서까지 파일 2개가 가득 찼다. 긴장하지 마세요. 김 변호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증거는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해 주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도 도착했다. 박민주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퀭했다. 지난번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김영자 여사는 낡은 속옷을 입고 손에는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나와 김 변호사를 발견했다. 박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김영자 여사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결국 그는 차갑게 콧방귀를 뀌고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개정벨이 울리고 우리는 법정 경위의 안내를 받아 법정으로 들어갔다.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자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김 변호사가 먼저 나의 소송 내용을 진술했다. 박민준에게 은닉한 분식집 수익금 8억 원, 아파트 계약금 22억 원, 연금보험 해지 환급금 3억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5억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김영자 여사에게는 박 아주머니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총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분식집의 투자금 영수증과 우리 아버지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대형 스크린에 비치자 박민준이 갑자기 흥분해서 일어섰다. 그 가게는 제가 연 겁니다. 투자금도 제 돈이었고요. 판사가 법봉을 두드리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재판장님, 이 영수증에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금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원고가 3천만 원, 피고가 2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은 원고의 아버지이며 서명과 날인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분식집이 양측이 혼인 전에 공동으로 투자했으며 임차권이 원고 측에 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박민준이 매달 김영자 여사에게 돈을 이체한 거래 내역과 김영자 여사가 그 돈을 최유진에게 보내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 거래 내역은 피고가 올해 3월부터 분식집 수익금을 자신의 어머니인 김영자 여사 계좌로 순차적으로 은닉했으며 총 2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제3자인 최유진의 아파트 구매에 사용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혼인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는 전액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민준은 그 돈이 복권 당첨금으로 번 돈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김 변호사가 그의 복권 당첨 후 은행 거래 내역을 제시하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거래 내역에는 60억 원의 당첨금이 세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명품 구매와 최유진에게 이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분식집 운영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김영자 여사의 차례가 되자 김 변호사는 그녀가 보석을 훔치는 CCTV 영상과 박아주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사건의 증인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를 제시했다. CCTV 영상에는 피고가 원고의 보석함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혀 있으며 피고는 경찰 조사에서도 절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를 밀어 경상이급의 상해를 입힌 것은 병원 진단서와 목격자 진술로 입증되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영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고의가 아니었어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판사는 그녀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만 할 뿐 그녀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은 3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지막에 판사는 휴정을 선언하고 추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법정을 나올 때 박민준이 갑자기 내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소송 좀 취하해줘. 가게도 돌려주고 돈도 다 돌려줄게.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마. 응.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윽박지르고 김영자 여사가 내 보석을 훔치고 최유진이 집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네가 저지른 짓들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김영자 여사도 울며 애원했다. 서연아,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용서해줘. 걔도 다 귀신에 씌여서 그랬던 거야. 나는 그 모자를 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부부의 정? 나를 빈손으로 쫓아낼 때는 그 정을 생각이나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너무 늦었어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떠났다. 다시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3일 후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다. 판결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박민주는 분식집 수익금 8억 원, 아파트 계약금 22억 원, 연금 보험 해지, 환급금 3억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5억 원, 총 38억 원을 반환해야 했다. 김영자 여사는 박 아주머니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 1억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다. 분식집의 임차권은 내게 귀속되었으며 박민준과 최유진은 10일 내에 가게를 비워야 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즉시 최 부장님과 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부장님은 전화기 너머로 흥분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잘 됐습니다. 사장님, 드디어 가게를 되찾았군요. 제가 지금 바로 김대리랑 박주임에게 말해서 우리 가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문 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무척 기뻐했다. 김영자 여사가 이미 1억 2천만 원의 배상금을 입금했으며 사과도 했다고 했다. 비록 마지못해 한 사과였지만 돈을 돌려받았으니 속이 후련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는 판결을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10일이 지났지만 그들은 가게를 비우기는커녕 가게의 테이블과 의자, 장비들을 모두 빼돌렸다. 자기들 물건이니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우겼다. 최 부장님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내게 전화했다. 나는 바로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관은 곧바로 박민준을 찾아가 그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리고 그의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벤츠 차량 한 대를 압류했다. 그 차는 그가 복권에 당첨된 후 산 것으로 그동안 아까워서 팔지 못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박민준이 빌린 사채업자들도 빚 독촉을 시작했다. 그들은 박민준을 찾지 못하자 김영자 여사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벽에 빨간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협박 전단을 붙였다. 김영자 여사는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시골 친척집에 숨어 지냈다. 하지만 친척들도 그녀를 불길하다며 꺼려했고 3일 만에 그녀를 쫓아냈다. 갈 곳이 없어진 김영자 여사는 몰래 아파트로 돌아와 택배 보관소에서 이웃 주민 3명의 택배를 훔쳤다. 그 안에는 화장품, 옷, 그리고 200만 원짜리 운동화가 들어있었다. 결국 택배 보관소 주인이 CCTV를 확인해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는 5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박민준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그의 벤츠는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그 돈으로는 빚의 일부밖에 갚지 못했다. 남은 사채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는 최유진을 찾아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유진은 이미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려서 찾을 수 없었다. 외식업체 사장을 찾아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그 사장은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부하들을 시켜 그를 폭행했다. 그는 갈비뼈 2대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도 낼 수 없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박민주는 막 구류소에서 나온 초라한 모습의 김영자 여사를 데리고 내가 새로 연 분식집 분점 아래층으로 찾아왔다. 그때 나는 가게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직원이 황급히 뛰어들어와 내게 보고했다. 사장님, 밖에 어떤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사장님의 전남편과 전시어머니라고 합니다. 계속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나는 창가로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주는 낡아서 색이 바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김영자 여사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여러분,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 사장님께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경비원을 시켜 그들을 가게 밖에 막아서게 한 뒤 핸드폰을 들고 문으로 나갔다.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 안에서는 예전에 박민준이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서연, 당장 도장 찍어.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해. 분식집 수익금은 너랑 상관없어. 그리고 김영자 여사가 나를 욕하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너는 알도 못 낳는 암탈기야. 우리 민준이랑은 사는 세상이 달라. 녹음이 끝나자 나는 최유진이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가 서로 싸우다. 경찰에 신고된 기록, 그리고 김영자 여사가 택배를 훔치다. CCTV에 찍힌 영상을 차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이 예전에 저에게 한 짓입니다. 나는 무릎 꿇고 있는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를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60억 원에 당첨되자마자 저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채 빚에 쫓기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받게 되니 제게 와서 불쌍한 척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박민준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돈 있을 때는 아내를 버리고 돈 없으니 용서를 구하다니 너무 파렴치하다고. 저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쉽게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박민준과 김영자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들은 고개를 더욱 숙이고 다시는 울부짖지 못했다. 바로 그때 사채업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동시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사채업자들은 차용증을 꺼내 보이며 박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우리가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계속 안 갚으면 내 팔 하나는 각오해야 할 거야. 세무서 직원들은 출국금지 명령서를 내밀며 박민준에게 말했다. 3일 내로 세금과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계좌를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박민준은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김영자 여사도 더 이상 울지 않고 바닥에 앉아 박민준을 욕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욕심부려서 돈 좀 생겼다고 눈이 뒤집히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겠어? 박민준도 발끈해서 김영자 여사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머리카락과 옷이 엉망이 되었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눈앞의 소동을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와 경비원에게 문을 닫으라고 했다. 창밖의 소란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최 부장님이 보낸 새로운 가게의 매출 보고서를 보았다. 다시 문을 연 분식집은 변함없는 맛과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모두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늘었다. 분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3개월 후 박민준은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이제 임시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고속철도나 비행기도 탈 수 없게 되었다. 김영자 여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 아무도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 쓰레기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분식집을 지역의 유명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심지어 시에서 주최하는 창업 강연회에 초청받기도 했다. 어느 날 나는 새로운 가게의 창가에 서서 아래층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엄마가 보내주신 고향 특산물이 들려 있었다. 엄마는 내가 바쁜 것을 알고 항상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내주시곤 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 지금 아주 잘 지내요. 가게 장사도 정말 잘 되고요. 다시는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잘 됐다. 엄마는 네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엄마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는 내 사업을 잘 키우고 가족들을 잘 돌보며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끔찍했던 과거는 이미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